저는 태어날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언제나 햇살 가득 따뜻해 보였지만 제가 머무는 세상은 늘 춥고 외로웠습니다. 특히 봄이 오면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새싹이 움트는 계절이 오면 아이들을 입양하려는 부모들이 고아원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쁜 지우, 이제 엄마 아빠가 생겼네. 행복하게 살려무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한 명의 친구가 고아원을 떠나갔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서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제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내 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왜 아무도 나를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어린 마음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방 한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곤 했습니다. 서러움이 목끝까지 차올라 밤이 깊도록 혼자 이불을 적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목덜미에 있는 포도주색 반점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다는 그 자국을 사람들은 쉬이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을 찾은 어른들은 다른 아이들에게는 참 예쁘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눈길을 건네지만 제게 시선이 머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어김없이 굳었습니다. 놀란 눈빛, 노골적인 불쾌함, 때로는 외면조차. 혹시 이 반점이 저주의 표식인 걸까? 이 점 때문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건 아닐까? 저는 그 반점이 두렵고 싫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습니다. 그 반점이 보이지 않도록 마치 세상과 저 사이에 장막을 치듯이. 수영장에도 가지 않았고 친구들과 목욕탕에 가는 일도 피했습니다. 그 자국을 들켜버리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외면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목덜미의 반점 때문이 아니더라도 제 고아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은 늘 가난했고 후원금이 조금만 줄어도 원장님의 한숨은 깊어졌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매서워졌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저는 후원자의 편지를 받는 아이도 아니었고 누군가 불쌍하다며 후원을 해주는 아이도 아니었으니까요. 원장님 눈에는 그저 고아원의 쌀을 축내는 식충이쯤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원해줄 사람이 정말 존재하긴 할까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차라리 학교라도 따뜻한 곳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게 학교는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저기 반점 고아 온다. 쟤 부모 없다며. 목에 있는 반점 봤어? 완전 징그러워. 제가 원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니고 목덜미의 반점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유도 없이 저를 왕따시키며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고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거나 함께 싸워줄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입술을 꼭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분을 고스란히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화가 날수록, 억울할수록 저는 더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언젠가는 꼭 제 가족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잠시 형편이 어려워 고아원에 맡겨두신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저를 찾아오실 거라는 희망,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아주 오래전
우연히 들은 대화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이 다른 선생님에게 제 이야기를 하시던 걸 문틈 너머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 엄마는 애비도 누군지 모르는 애를 덜컥 임신해서는 혼자 못 키울 거면 낳지 말았어야지. 애를 나만 놓고 고아원에 두고 가면 어쩌자는 거야. 아, 어머니는 이런 애를 왜 받아준 거냐고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땐 숨이 턱 막히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제 엄마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그 이후로 저는 여러 번 용기를 내어 엄마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날 이야기를 엿들었다는 사실을 들키면 더 이상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사실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아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부모님이 저를 찾아올 거라는 믿음이 고아원에 저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를 버텨낼 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학교 생활을 이어가던 제게 한 줄기 빛 같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4학년 봄, 담임 선생님이 출산 휴가를 떠나시고 임시로 오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셨고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 사실로 아이들과 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게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잘해도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셨고 늘 저를 향해 참 자랑스러운 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준다는 것, 그 단순한 진심이 제게는 세상의 색을 바꾸는 마법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사랑이 많은 아이니까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네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렴. 그분은 머지않아 학교를 떠나셨지만 선생님이 제게 건넨 응원과 격려는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오랜 시간 저를 지탱해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꼭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학창시절 내내 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고 결국 교육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며 조금씩 제 꿈에 다가갔고 마침내 졸업 후 저는 정식으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 첫 발령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중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날들은 저에게 정말 빛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유독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이 다친 아이들에게 더 눈길이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전에 저처럼 혼자 아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던 그 선생님처럼 저도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으로 스며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건네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며 비록 느리더라도 아주 조심스럽더라도 아이들의 세상이 조금씩 더 환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바람 하나로 저는 매일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발령받은 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저희 반에 한 명의 전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눈망울이 또렷한 아이였는데 며칠 뒤
저에게 묘한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언니나 여동생도 선생님이세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형제가 없단다. 그런데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금 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상하네.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긴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 선생님도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제가 가볍게 넘기려고 하자 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똑같아요. 내일 그 선생님 사진 가지고 올게요. 선생님도 보시면 제 말을 믿으실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저 아이의 착각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이가 가져온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아이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진 속엔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매부터 입매, 얼굴의 선까지 거울 속 제 모습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벽하게 닮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김은혜 선생님이요. 김은혜, 그리고 나, 김지혜. 너무나 닮은 얼굴, 너무도 닮은 이름.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실마리일까요?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다음날 곧장 전학생이 다녔던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교무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은혜 선생님 계신가요? 제 질문에 교무실 한켠에 앉아있던 여선생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건 마치 거울 속에서 마주친 저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잠시 얼어붙은 듯 보였습니다. 김은혜 선생님이신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누구시죠?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뜨거운 음료가 식어가는 동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김은혜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쌍둥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저도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전학생이 사진을 보여주기 전까진 상상도 못했어요. 그 학생이 전학 간 곳이 선생님 학교였군요. 이런 우연,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그녀의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른 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목덜미에 반점 같은 거 있으세요?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커졌습니다.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항상 머리로 가리고 다녔는데. 그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고 그 아래에는 저와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의 포도주색 반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머리를 들고 제 반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같은 곳에 있어요. 김은혜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죠? 얼굴도 이름도 비슷하고 이 반점까지 같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숨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잃어버린 동생이 있으셨나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외동딸이에요.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혼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럼 혹시 입양이 되셨던 기억은 없으세요? 제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친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고요.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이 아주 어릴 적에 집을 나가셨고 그 뒤로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키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녀의 어머니가 바로 제 어머니는 아닐까? 어쩌면 저를 임신한 채 홀로 고아원에 찾아왔다던 그 여자가 그녀의 어머니이자 저의 어머니였던 건 아닐까? 우리 둘은 얼굴도 닮았고 이름도 묘하게 닮아 있었으며 심지어 목덜미엔 유전적으로 생긴다는 포도주색 반점까지 있는데 그냥 남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 이토록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비슷한 이름을 지니고 같은 반점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이 퍼즐을 우연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단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무리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속 의심과 소망은 더 이상 가만히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김은혜 선생님도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마음 한구석이 걸려요. 그냥 닮은 사람이라기엔 뭔가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들 수 없었고 아침이 와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수업 중에도 문득문득 생각이 떠올라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를 확인하는 날, 받아든 결과는 제 모든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검사 결과 두 분은 생물학적으로 형제 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전적 일치율은 약 99.9%입니다. 99.9%. 결과표가 제 눈앞에 그녀가 바로 제 언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말이 아닌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껏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와 피를 나눈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살아계셨습니다. 김은혜 선생님, 아니 제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 수가 있나요? 그녀의 두 눈엔 혼란과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 역시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단어, 언니. 정말 제가 언니인 걸까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도 물어봐야겠어요.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언니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제 마음은 다시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엄마는 왜 그를 떠나 혼자서 나를 낳아야만 했을까? 혹시 아버지가 나와 엄마를 버린 건 아닐까? 수많은 물음표가 머릿속을 소용돌이 쳤습니다. 마음은 복잡했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게 요동쳤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와 저를 버린 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내뱉은 제 말에 언니 김은혜 선생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재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평생 혼자 사셨어요. 그런 분이 아이를 버리셨을 리 없어요. 일단 우리 아버지를 한번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언니는 믿음을 담아 말했지만 저는 쉽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견뎌온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도 외롭고 추웠으니까요. 혹시 아버지가 날 버리지 않았다고 해도 왜 지금까지 날 찾지 않았냐는 질문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언니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혼자 만나러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날 찾지 못한 걸까? 아니면 찾으려 하지 않았던 걸까? 부유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는 언니의 말은 제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 그토록 힘들고 추운 고아원에서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걸까?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한 의심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언니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끝마다 울음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혜씨, 아니, 지혜야. 언니가 저를 처음으로 다정하게 지혜야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계셨어. 네 이야기를 듣자마자 펑펑 우셨어. 엄마가 너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찾았을 거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싶어 하셔. 부탁이야.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를 만나줘. 그 말과 함께 언니는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손으로 펼친 편지에는 진심이 또렷하게 묻어나는 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읽는 내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한 사과가 글자 사이사이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 한 줄이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무너뜨렸습니다. 보고 싶은 내 딸, 혼자 외롭게 자라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몰랐다는 변명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겠다. 그저 딱 한 번만이라도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사이에서 태어난 내 딸을 내 품에 안아볼 기회를 줄 순 없을까. 내 딸,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을 콱 움켜쥐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진실 하나가 너무도 낯설고,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따뜻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딸이라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 살아온 세월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만나야겠다고. 진실을 직접 듣고 그 품에 한 번쯤 안겨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한껏 긴장한 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쪽에 앉아있는 나이 지긋한 남성 한 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오래도록 봉인되어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칭찬을 해주고 저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바로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 아버지셨던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가 찍고 있는 몰래카메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나도 몰랐단다. 정말 몰랐어, 지혜야.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명문사학재단의 아들이셨고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는 그 재단에서 운영하던 학교였습니다. 당시 집안에서 강요한 재혼을 피하려고 잠시 학교에 머무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때 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너희 엄마가 떠올랐어. 그 눈빛, 말투, 분위기까지 너무나 닮아서. 하지만 그땐 나에게 또 다른 딸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단다. 만약 그때 너를 알아봤더라면, 그랬더라면 네가 그렇게까지 외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떨렸고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쌓인 세월만큼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버리셨어요? 제 안에 켜켜이 쌓였던 질문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버리다니, 지혜야, 절대 그런 적 없다. 나는 정말 네가 태어난 줄도 몰랐단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제 말은 날이 서 있었고 아버지는 그 말에 망연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은혜 언니에게도 하지 못했던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내가 25이었던 때였단다. 아버지는 조용히 과거를 꺼내셨습니다. 그때 나는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 일이 정말 내가 원하던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더구나. 그래서 잠시 일을 멈추고 평소 후원하던 고아원에서 봉사를 시작했단다. 설마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 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분의 기억 속 어딘가로 잠겨들 듯한 고요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단다. 그 여자가 바로 너희 어머니였어. 그녀는 고아였고 자신이 자란 고아원에서 자주 일손을 도왔어. 선하고 따뜻하면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던 강인함. 난 첫눈에 반했단다. 아마 그때 너희 엄마를 봤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너희 엄마는 정말 멋진 여자였어.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사랑에 빠졌지. 하지만 너희 할머니는 고아와는 절대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사랑을 반대하셨어. 나는 끝까지 맞섰고 결국 집을 나왔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힘들었지만 난 행복했어. 정말로. 엄마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더군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지. 그 아이가 은혜야.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단다. 하지만 은혜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 있었어. 병원에서는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내 벌이로는 그 치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단다. 나는 결국 할머니를 찾아갔어. 어떻게든 은혜를 살려야 했으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고 듣고 있는 은혜 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 할머니에게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은혜를 살려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엄마와 헤어지면 도와주겠다는 말뿐이었어.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돈을 알아봤지.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땐 너희 엄마가 사라지고 없었단다. 편지 한 장도 없이. 나는 미친 사람처럼 며칠이고 거리를 헤맸단다. 길 모퉁이마다, 낯선 병원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 결국 은혜를 안고 할머니 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에게 들은 말이 더 날 무너지게 했지. 너희 엄마에게 나랑 은혜를 두고 떠나면 다이아 반지를 주겠다고 했더니 그걸 받고 떠났다는 거야. 나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그녀를 보며 혹시 정말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렇게 어머니와 일을 모두 얘기한 아버지는 말을 마친 후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온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셨니?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엄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것도 몰래 들은 거라 확실하진 않지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십 년을 품고 살았던 죄책감과 슬픔이 한순간에 아버지의 얼굴 위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구나. 아버지의 말끝에선 후회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저는 긴 침묵 끝에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 있는 줄도 모르고 흩어져 있던 가족이 비로소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눈물로 서로의 세월을 어루만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도 따뜻하고 벅찼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에게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엄마를 원망했었다고 합니다. 아직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는 언니에게 항상 어머니를 돈을 밝히는 여자라고 비난했고 다이아 반지 하나에 냉큼 떠난 여자라며 험담했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점점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계속되는 그런 말들에 어느 순간 자신도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아원에서 보낸 외로운 시간들을 꺼냈습니다. 입양을 기다리며 봄이 오는 게 괴로웠던 날들, 목덜미의 반점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꿋꿋이 버티며 교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아버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진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혜야, 너희 엄마가 자란 고아원도 내가 찾아갔었단다. 그런데 거기선 모른다고 했어. 만약 네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날로 데려왔을 거야.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았을 거야.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자꾸만 용서를 비는 아버지를 보며 처음으로 그동안의 의심과 원망이 풀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떠나야 했는지, 왜 저는 고아원에 버려졌는지. 아버지와 언니를 만났지만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고아원은 시간이 멈춘 듯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세제 냄새, 약간의 곰팡이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이 섞여 있던 제게는 이곳이 곧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랐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언니도 한참을 말없이 고아원 구석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자라온 시간을 상상해 보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을 때 저를 학대했던 원장님이 여전히 자리에 계셨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이 차가웠습니다. 아, 김지혜 오랜만이구나. 선생님이 되었다며? 네, 원장님. 오늘은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며 저는 옆에 계신 아버지와 언니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언니예요.
저 가족을 찾았어요. 원장님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정말 잘 됐구나. 그런데 나는 왜 찾아온 거니? 저는 더는 망설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에 대해 알려주세요. 원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넌 고아원 문 앞에 버려져 있었어. 그런데 네 엄마를 어떻게 알겠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엄마가 아빠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채 여기 와서 낳았다고 하셨잖아요. 저 들었어요. 그게 저였던 거죠? 원장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묵비권을 행사하듯 침묵하더니 결국 낡고 오래된 캐비닛 안에서 파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얇은 서류 몇 장과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아이는 저와 김은혜 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온화한 미소가 언니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제 어머니인가요? 그래, 너희 엄마는 여기서 자란 아이였어. 내 어머니가 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착하고 총명한 아이였지. 원장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약간의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버려진 아이라고 하셨나요? 원장님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부탁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특히 네 아버지에게는. 왜요? 그건 나도 모르지. 죽어가는 순간에도 부탁할 정도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너의 존재를 알리면 너에게 큰일이 생기는 건가 보다 했다. 그뿐이야.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원장실의 문이 열리며 나이 지긋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그녀는 우리 셋을 보고 멈춰섰고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혜진이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목에 걸린 듯 답답해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김지혜예요. 혜진이라는 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제 대답에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가만히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똑같구나. 그 눈빛이 똑같아. 둘 다 누가 봐도 혜진이 딸이 맞구나.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 엄마와 함께 고아원에서 생활한 친구였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고아원 일을 돕다가 지금의 원정이 될 때 고아원을 떠났고 최근에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이 고아원의 자랑이었어요. 공부도 참 잘했고 아이들을 어찌나 살뜰히 돌보던지 정말 따뜻하고 단단한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그렇게 아프게 떠나다니. 그 목소리엔 추억과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원장님의 표정이 불편하게 굳어졌습니다. 자꾸 시선을 돌리며 말을 끊으려 하셨습니다. 순자씨, 일이 많으실 텐데 괜찮으세요?
원장님이 의도적으로 끼어들자 김순자 씨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청소는 다 마쳤거든요. 그리고는 우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마치 누가 들으세라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이가 남긴 것들이 있어요. 지금 원장님은 말해주지 않았겠지만. 그 말에 원장님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침묵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순자 씨 그만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죠? 하지만 김순자 씨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엔 오랜 세월 억눌렀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혜진이의 딸들이에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김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원장님은 전임 원장의 딸이었고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돌보던 어머니와는 달리 고아원을 돈으로 취급하며 고아원을 운영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게 꼭 전해달라고 남긴 물건들을 알면서도 일부러 감춰두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남기셨는데요? 그런 건 없어. 순자 씨,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김순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있어요. 당신이 지하실에 처박아 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장님, 만약 혜진이 남긴 것이 있다면 저희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면 곤란해지실 텐데요. 아버지가 나서자 원장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원장님은 어두운 지하실 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가져가시죠. 원장님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올려놓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열어보세요. 혜진이가 당신들을 위해 남긴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권의 일기장, 편지,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쓴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의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꿈,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자원봉사자가 새로 왔다. 이상하게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저는 그녀의 첫사랑의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 엄마와 아버지의 행복한 시간들, 언니의 출생, 그리고 언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살기 시작한 후부터의 이야기였습니다.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문제의 할머니와의 갈등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고아라는 이유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은 늘 내 편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오늘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은혜를 살리고 싶으면 남편을 떠나라고 한다.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주며 이걸로 살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내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약 내가 떠나지 않으면 은혜를 치료해주지 않겠다고 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정말로 그럴 것 같다. 나는 선택해야 한다. 내 행복을 위해 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찢어내고 떠날 것인가? 선택은 뻔하다. 나는 엄마니까. 다음 페이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가 알면 절대로 나를 보내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내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거짓말할 것이다. 남편이 나를 원망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은혜가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중요하다. 마지막 부분은 제게 쓴 편지와 같았습니다. 아가, 엄마가 너를 이 세상에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 약은 너에게 해가 된다니 약을 안 먹고 버텨볼게. 만약에 엄마가 너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알아주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네 아버지도 네 언니도 비록 그들은 네 존재를 모르지만 너를 사랑할 거야. 언젠가 혹시 모두가 만나게 된다면 꼭 전해주렴.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우리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언니에게, 그리고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은 아마도 제가 돈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은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차마 얘기하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둘째 딸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리면 은혜 치료를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알리지 못했어요. 둘째 이름은 당신이 미리 지어두었던 지혜라고 지었어요. 기억하죠?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알아줘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오해와 상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도 자신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언니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게 쓴 편지를 열었습니다. 내 소중한 딸 지혜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정말 미안해. 네가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아버지 언니를 찾아가렴. 목덜미에 반점을 보여주면 바로 알아볼 거야. 잊지 말아줘. 엄마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이.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볼게.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목덜미의 반점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던 그 반점이 사실은 가족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표식이었다니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디에 있죠? 원장님은 처음엔 그런 건 없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무거운 표정으로 조용히 보석함을 내놓았습니다. 원장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 다이아 반지를 몰래 빼돌렸고 그것을 들킬까 두려워 저에게도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자 속 작은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서 받았다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반지를 팔지 않고 조용히 간직해 두셨던 것입니다. 버림의 증표가 아닌 언젠가 딸들에게 건네줄 마지막 사랑의 유산으로. 상자의 내용물을 모두 확인한 후 우리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안내로 고원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돌보는 이가 없어 황폐하게 버려진 엄마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지혜예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원망해서 정말 죄송해요. 사랑해요, 엄마. 은혜 언니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고 아버지는 묘비 앞에 서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 만났어요. 아버지도 지혜도 저도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무덤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을 찾은 지 일주일 후 우리 세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김은혜 언니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같은 책을 읽었으며 같은 노래를 즐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교육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엄마의 영향일까? 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엄마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제안으로 은혜 언니가 근무하는 학교로 정근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교사가 한 학교에 있다는 것이 신기했나 봅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우리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우리를 반점 선생님들이라고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목덜미의 포도주색 반점은 더 이상 저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정체성이자 가족과 연결해준 소중한 표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긴 머리로 반점을 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제 반 학생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 반점은 왜 생긴 거예요? 이건 우리 가족의 사랑의 징표란다. 엄마도 언니도 나도 모두 같은 자리에 같은 반점이 있어. 우와, 멋있어요. 마치 비밀 표식 같아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비밀 표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잇는 운명의 표식이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